아오지가 고향이라고 했는데 아오지 탄광마을에서 성장한 금이라는 소녀는 어떠한 소녀였습니까? 저희 집은 아버지가 를 연속 3명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버지 3번째 딸로서 어찌 보면 아들이 아닌 그런 후회스러움에 태어났지만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지 제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릴 적에 보면 엄마 발 잡고 자야 됐고 방학만 되면 할머니 집에 저희는 먹을 게 없으니까 항상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안 가겠다 항상 울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엄마한테 되게 집착한 그런 소녀였어요. 그리고 늘 동무들하고 뛰어놀고 뒷산에서 놀고 앞에 들에서 놀고 뭐 미나리 캐고 쑥 뜯고 뒤에 뭐 여러 가지 나무를 뜯으면서 살았던 그런 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살까지 사실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북한에서 살았는데 아주 그냥 동무들하고 그냥 뛰어놀던 그냥 순수한 소년이었죠. 소녀였죠. 예. 15살에 가족들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갔고 또 4년간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하다가 2001년 4월에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두만강을 건넌다는 자체가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14살이었는데 뭐 다른 나라를 간다는 것 자체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늘 아오지 그 고향에서 태어나서 동무들하고 살다 보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거는 아예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따라 중국에 갔을 때 저는 다른 나라가 땅 색깔도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많이 달라 있는데 일단 말이 안 통하죠. 그리고 또 저희는 신분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늘 공안이나 이런 데 잡힐까 봐 늘 불안해했고 그러니까 4년이란 세월 사실은 어찌 보면 제 기억에서 잘 안 날 정도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중에서 뭐 몇 가지 되게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때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배를 타고 한국 오기로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배를 사서 직접 저기 위해라는 곳에서 배를 사서 왔었는데 정말 출발은 좋았죠. 출발은 좋았는데 그 배가 이렇게 물을 펌프질해서 바닷물을 빼내는 배였어요. 되게 낡은 배였죠. 그 고깃배를 사서 오는데 펌프질하는 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잠기는 거 어떻게 해서 제가 계속 퍼냈죠. 그래서 퍼내다 보니까 큰 언니 하다가 뭐 기진맥진하고 둘째 언니 하다가 기진맥진하고 제가 이렇게 퍼는데 이게 배 밑에 이렇게 선 밑에 고기를 넣는 것에 바닷물이 차오니까 퍼내야 되는데 이렇게 퍼내다 보니까 바다 쪽으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팔 힘이 풀려갖고 제 머리다 묻는 거예요. 그때가 16살이었나? 15살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도 너무 신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이 무슨 잘못인데 이렇게. 그래서 거의 다 기진맥진해서 3일 동안 바다 이렇게 표류돼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엄청나게 파도가 일고 또 아침이 되면 고요해요. 바다가. 그래서 바다가 그렇게 무서운 걸 처음 알았거든요. 아침에도 또 사투가 벌어지는 거. 물을 퍼내고 또 시동 걸고. 그래서 3일을 하다가 거의 3일째 되는 저녁엔 다 기진맥진한 거예요. 점점 바닷물은 차오르고 그러다 멀리서 그 중국 어선이죠. 골뱅이 잡는 어선이었는데 그 어선이 저희를 오더니 온 가족이 쓰러져 있으니까 다 건진 거예요. 근데 그 배가 한 10분 지나서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랬으면 죽었죠. 정말 죽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이 1년 동안 넘게 몇 년 동안은 바다의 바자도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 바다만 얘기 나오면 우는 거예요, 서로. 그 서로 죽다 살아난 그것 때문에 바다의 바자마다도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터졌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아픔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의 트라우마로 가져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어찌 보면 평생 내가 치유하며 가야 되니까 뭐 물론 그것 빼고 여러 가지 죽음의 고비도 많았지만 제일 그게 제 중국에서의 가장
강력한 기억이었죠. 아오지에서 서울까지 7,000km 금이의 여행이라는 제목의 책도 쓰셨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 아오지는 한번 끌려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이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아오지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마 아오지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저는 아직까지 늘 시골에 가면 우리 고향 아오지 그 시골 풍경을 찾아요, 항상. 근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봤지만 아직까지 아오지 제 집 앞에 있는 그 풍경을 찾지 못했어요. 저희 집이 뒷산은 뒷산이 있고 뒤로는 산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길이 있고 들녘이 있어요, 들녘. 벼밭이 있고 그 위로는 그 옆으로는 강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는 큰 대로가 흘러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앞으로는 옥수수밭이 쫙 펼쳐졌거든요. 근데 그 옥수수밭이 왜 그렇게 장관스럽게 펼쳐졌냐면 일제시대 때 아오지가 사실은 탄광마을이에요. 아오지가 여진족 말로 돌이 타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석탄이 나오잖아요. 석탄이 불에 붙으니까 돌이 타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아오지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석탄을 캐서 갔어요. 그다음 거기에 비행장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옥수수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비행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비행장이었던 것이 지금은 옥수수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관은 아직까지도 저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오지라고 하면 뭔가 물론 거기에 국군 포로도 있고 평생 동안 탄광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제가 기억하는 아오지는 정말 때묻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아오지 탄광마을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의 그 아련한 추억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 북한은 모든 밭이나 이런 게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뒷산에 바로 살구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살구나무는 나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봄만 되면 살구꽃이 피잖아요. 정말 뒷산이 하얘요. 살구꽃이 펴서. 정말 이뻤거든요. 그게 가을이 되면 살구가 맺어요. 저희는 개살구라고 하죠. 예. 하얀가요? 하얘요. 연한 분홍색인데 멀리서 보면 하얗거든요. 그래서 살구를 따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저 어릴 적이니까 살구를 돈 주고 저기서 대부분 여기서는 다 따서 키로수에 얼마씩 팔잖아요. 저희는 살구를 수확하는 날이면 와서 사람들이 직접 따요. 그리고 그거를 키로수 담아서 이렇게 돈 주고 가져가거든요. 근데 저 어릴 적에는 돈 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항상 살구 수확철만 되면 주머니 여기 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막 도둑질하면 그 살구밭을 지키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항상 이놈들 계속 가라 계속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게 워낙 애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살구 뜯으러 다니던 그게 매해마다 기억이 남아요. 북한을 탈북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탈북 과정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97년도 2월에 두만강을 건넜는데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어머니가 그때 항상 극심한 심장난에 시달렸었어요. 그래서 1차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그리고 끝나고 2차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도 물론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집집마다 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나마 아오지에서는 잘 사는 편이었는데 제가 한 일주일은 아니 한 3일은 굶어봤어요. 근데 3일을 굶으니까 이게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고 나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 사람들하고 밀가루 장사를 한 거예요. 밀가루 장사를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강아지도 쌀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죽도 없어서 못 먹는데 중국은 강아지가 쌀밥을 먹지? 그래서 중국을 가자. 정말 단순했죠. 그냥 중국에 가면 강아지도 쌀밥을 먹는다. 그래서 대부분 북한 남한사로 올 때 자유를 찾았는데 저는 진짜 배고파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한 달 전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탈북하는 그날 학교 가지 말고 이제 우리 가야 된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책가방이랑 교복을 다 챙겼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걸 왜 챙겼냐.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가면 공부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똑같은 공부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온 가족이 오후에 저희가 두만강 국경 지역에 살았으니까 걸어서 두만강 주변에 밤이죠. 초소 없을 때, 군인들이 없을 때 그때 두만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건널 때 저희 어머니가 망설이셨어요. 순간 어떡하지 했는데 그때 제가 장모님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작은 언니가 굶어 죽어도 사회주의는 지킵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떠나고 그때 2월 달이니까 두만강이 얼었을 때였거든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없으면 못 산다. 우리 또 가자 해서 내려가서 그래서 두만강을 건넜죠. 남한에 오기 전에 한국에 가면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기 전과 또 온 이후에 실제로 겪어본 남한은 어떻습니까? 저희 신랑이 늘 하는 말인데 드라마가 여자를 매린다고. 제가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한국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어요. 너무너무 이게 완전 천국인 거예요. 와, 내가 남한에 가면 2층짜리 집에서 살고 멋진 차를 운전하고 막 양문 냉장고에 막 스마트폰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하고 한국에 딱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저에 대해서 시선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포의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그게 너무 강하게 왔어요. 우리는 북한에서는 남조선 인민들 하면 막 어떻게든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고 통일아 어서 오너라 막 백두에서 한라라 이런 노래 울었는데 여기 왔는데 북한 주민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 너 어떻게 하니 왜 하니 뭐 그러다 너 간첩은 아니냐 뭐 이런 것부터 온갖 그런 편견의 그런 시선이 너무 따갑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첫 느낌은 그랬어요. 안 좋았어요. 북한에서도 살고 남한에서도 살았는데 그 남한과 북한 각 사회의 좋은 점은 이런 것이다.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체라고 약간 주체 사상해갖고 약간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거지만 약간 그 자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에 대한 그게 너무 강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한국에서 너무 그게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외래어가 사실 없거든요. 외래어가 없다 보니까 도너츠도 가락지빵 그리고 우리 스타킹도 우리는 양말 바지거든요. 양말 바지. 양말하고 바지가 이어는 양말 바지라. 근데 여기는 와 보니까 너무 이게 막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 조선어, 우리 조선 민족의 옷 이런 게 된 게 강했어요. 그리고 우리 백이민족 그리고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그게 어릴 적에 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어를 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그게 자긍심이 강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북한이 그런 우리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어릴 적부터 교육을 시켜요. 근데 거꾸로 남한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미용실에 가서 스트레이트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해주세요 이러고 그 외래어 배운 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사실 어찌 보면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언어를 점점 잊혀지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도 굉장히 있고 아직까지 저도 북한의 정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부르는 흥얼대는 아리랑 노래나 이런 거 들으면 마음이 막 뭉클해요. 근데 거꾸로 젊은 제 나이 또래 애들한테 아리랑을 불러들으면 이게 전혀 다르게 느낌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북한이 더 낫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롭죠. 생각이 자유롭고 그리고 내가 일단 뭘 하면 열심히 하면 일단 성공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북한은 약간 성분 제도잖아요. 성분이 안 좋으면 아버지가 탄광 출신이면 탄광 가야 되고 자식들인데 남한은 그래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하면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남한이 훨씬 더 자유롭죠. 네.
예, 남한과 북한을 양쪽을 경험하면서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남과 북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을 얘기한다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념 싸움 하는 거. 네. 서로 이념 싸움 하는 거예요. 정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이념 싸움 때문에 서로가 어찌 보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만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처럼 이렇게 동물을 두건 우리들은 동물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 정권을 진 사람들이 서로 이념적으로 싸우고 뭐 빨갱이니 종북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 때문에 이산가족 이런 사람들이 늘 이렇게 7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이념 싸움이 사실은 너무 강한 것 같고, 그리고 북한에도 어찌 보면 세뇌교육이 강하지만 알게 모르게 남한에도 알게 모르는 그런 세뇌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 미디어나 이런 게 사실은 제대로 역할 못하는 거, 좀 제대로 역할 못하는 게 가장 단점인 것 같아요. 이제 남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축하드려요. 네. 근데 남남 북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결혼 허락을 받을 때는 어떻게 쉬었나요? 어떠셨나요?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는데, 저희 신랑은 정말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냥 서울에서 그 동네에서 초중고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북한에 관련된 게 친척도 없으시고 전혀 그러신 분이셨는데, 그냥 남자 여자 만났을 때 정말 사랑도 국경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사랑에 미쳐서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부모님 허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부모님한테 저 친구가 고향이 북한입니다 했을 때 정말 아무 얘기 없으셨대요. 충격받으셔서 두 분이. 그러시다가 그 다음 날인가, 근데 너 괜찮겠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괜찮다고, 제가 그럼 간첩이나 이런 거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쓴 책을 보여드렸대요, 먼저. 다행히.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이렇게 데리고 오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그때 그 시어머님이시죠? 저한테, 근데 괜찮겠니? 우리 아들은 고생 한 번도 안 해봤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시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 물론 북한에서 온 게 나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를 받아줬다는 자체가 사실 대단하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말 하나에 제가 그냥, 나를 받아줬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늘 지금도 감사하고, 저희 신랑이 저랑 싸울 때 제가 막 사투리를 쓰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연애 때도 전화로 막 제가 뭐라 하면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너무 이렇게 살아온 것이 다르지만 또 서로 이해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늘 그래요. 금이가 원하는 건 다 해라. 다 해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정말 좋은 신랑 맞는 것 같아요. 네. 북에서도 남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금희 씨 경험이 통일에 앞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면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한테 이것만은 꼭 말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 탈북자들은 정말 잘 사는, 북한보다 잘 사는 남한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나 뭐 이런 게 정말 세련되게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그치만 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참 저희가 그걸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이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남한에 와서 되게 나쁜 것만 사실 잘 이렇게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우려되는 거는, 저는 그거예요. 정말 북한 북한 인권 하는 친구가 늘 그러거든요. 너가 통일이 됐을 때 친구들이, 너는 우리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릴 때 너는 뭐 했냐? 너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꾸로 그 친구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세련됐고 뭐 파카 하나에 100만 원 하는 걸 입고 나중에 통일될 때 가봐. 걔네들한테 우리가 얘 동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냐고. 저는 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모습을 잊지 않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말 그대로 친구가 좋은 나라 가갖고 정말 세련돼 갖고 가면 그거만큼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제 동무들이 저를 만났을 때 어디서 뭐 이쁘게 세련돼 갖고 와갖고 우리들한테 잘난 척하냐? 그리고 금이가 어디 있어? 너가 금이야? 이럴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 정말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무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내 모습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 이 한마디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남과 북이 앞으로 평화롭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통일 시대가 오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일단 만나야죠. 만나고 이게 사람에 대한 어떤 벽을 허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북한 주민에 대한 그런 벽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그런 벽을 허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남한은 미국에서 하이 헬로 하면 오 하지만 동남아시아 왔다면 약간 뭔가 모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한 시선들, 또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무서워하고 이런 시선을 하나하나 없애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탈북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남한에 와서 북한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의 벽을 허무는 역할, 그리고 나서 북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정말 허물 없이, 물론 다르죠. 왜냐면 70년의 세월이 다르게 살아왔잖아요. 대신 언어가 같다는 것 뿐이지만 모든 게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만나야죠. 제가 우리 신랑 남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사실 알아야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알면 사랑한다예요. 알 수 없이 만나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빨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민 씨가 북에서 또 남으로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민 씨가 그려보는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제 목표에 딱 그걸 썼더라고요. 남과 북을 이어주는 소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아까 오작교라는 그 말이 되게 저도 와닿았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5년 전부터. 그래서 나도 정말 북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살아봤지만 사실 북한을 다 모르거든요. 이제 와서 남한에 10년이란 넘게 생활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알아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북한을 알아서 어떠한 탈북자로서 두만강을 건넌 그런 아픔을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남과 북을, 그런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요. 사실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할 수 있는 하는 탈북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누구나 치유를 못 해줘갖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탈북한 자체만으로도 탈북자라는 그런 아픔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저도 그래요. 남한 사람 같네 이렇게 물으면 저는 되물어요. 남한 사람 같다는 게 뭐예요? 묻거든요. 그런 것처럼 늘 저한테 자신을 질문하는 게, 저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북에서 태어나서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제가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 게 남과 북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고 되고 싶다. 그래서 아마 10년 뒤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